아이고. 산천도 무심하고 불황민도 무심하여 좋은 산천, 우리 고향 좋은 산천 영원히 이어와서 이렇다니.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싫은 거네. 우리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다. 수십 명이 여기 한테 엉키 갖고 니 다리 내 다리 니 팔 내 팔 한테 하나 들어오고 나시니 개성바위를 갖다가 막 나가고 막 정신에다 막 따라가고 따라가고 삼천이 막막 먹기 때려서 허쳐야 돼 허쳐야 돼.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 전국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이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악몽과 공포 그 자체였다. 친일파들이 자취를 감춘 해방 공간에는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민족 자주 세력을 외면하고 남한을 반공체제로 만들기 위해 친일파를 활용했다. 반공주의자로 정체성을 인정받은 이승만은 미군정의 지지 아래 남북 분단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승만의 최대 관심사는 권력 장악이었다. 남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은 권력을 위해서는 남북 분단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기아와 부정부패는 전국 곳곳에서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활개치는 친일파에 대한 반감과 남북 분단 상황까지 겹치며 민심은 폭발했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으면 항쟁이 일어난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350여 명의 남노당 무장대가 남한 단독선거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12개 지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7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분단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의 경찰, 일제시대 때의 공무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미군정 입장은 없었죠. 그래서 4.3은 결과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 분단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단선 단정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대다수를 이제 빨갱이로 다 규정해버리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은 11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도민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군경 토벌 때는 약 3개월 동안
해안선 5km 이상의 중산간지대 95%를 초토화했다. 우리 제주도 사람은 거의 다 빨갱이 이제 다 복도로 뭐 다 인정하는 거야. 이승만 정권은 무장대 500여 명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 3만여 명을 학살했다. 제주 4.3은 여순 사건을 불러왔다. 제주 파병 명령을 받은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은 제주도민 진압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한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지방 좌익 세력과 청년 학생이 참여하며 대중 봉기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를 포함한 일부 우파 인사가 학살됐다. 14연대의 반란 소식을 접한 이승만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육군과 해군, 공군 합동작전으로 초토화 진압 작전에 나선다. 김구나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고 그것이 H를 나누니까 이번에는 여수 순천의 시민들을 빨갱이로 매도를 하고 공산주의로 지목을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처단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민간인 학살의 기본적인 태제가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진압군에 밀려난 14연대 병력은 지리산 등 산악지대로 이동했다. 그러나 진압군과 경찰은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학살한다. 사람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군수품이 몸에 진연나든지 그런 무조건급을 나가는 거예요. 반란군 협조자에 대한 토벌 작전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 학살은 계속됐다. 동공단지가 있는데 기관단총으로 직접 연대장 백인여비가 직접 그냥 난사로 확인 자살까지 했다고. 제주 4.3 항쟁과 여순 항쟁은 남노당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 반대로 이승만과 친일 세력에게는 정치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한 이승만은 친일 청산 작업을 방해하고 반민특위를 해산하면서 친일파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남북 통일정부 수립 주장은 빨갱이에 동조하는 매국 행위가 됐고 절대악으로 간주된 공산주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만능 도구가 됐다. 여순 사건 이후 산간 지역으로 들어간 반정부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군경은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에서 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이 죽었더만 여기에서. 경북 문경 석달마을에서는 공비 토벌에 나선 군인들이 주민을 집단 학살했다. 군인들이 앉으라 그러고 앉아있게 이전에 어른은 목을 맞아서 피가 막 푹푹 나오고 난 송장 부디에 이제 묻히가지고 피 터지. 주민을 학살한 국군 2사단 유진규 소위 부대는 70명의 공비를 사살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한국전쟁은 극우 반공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세력을 걸러내고 반공체제를 순치시키는 과정이 됐다. 독립운동하신 분이나 무고한 양민들을 일제가 파놓은 폐광 구덩이에다가 국가가 무차별 학살 암장한 그 세월이 66년입니다. 이러자고 아버님들께서는 생명과 재산은 젊음을 나라에 바치셨습니까?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까? 학살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반공주의자, 반공국가의 신민이 되어야 했다.
친일파도 정말 청산대학 사람들이 이 거꾸로 권력을 잡고 오히려 그 멀쩡한 분들을 독립운동했었던 분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해 나간 과정, 그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어마어마한 그 학살의 과정 자체가 바로 친일파들이 이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동조적이었던 그 대중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침묵시키고 겁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 학살은 이승만이 대전으로 피난 온 다음 날부터 전국의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학살로 시작했다. 거총해서 일렬로 헌병대들이 총을 들고 발사를 하면 사람들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항일 독립운동가와 좌익수는 학살 1순위로 분류됐다. 죽은 자만 서러웠던 시절, 그들의 이름은 빨갱이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경은 대통령 긴급명령 1호인 비상조치령에 따라 국민보도연맹원을 예비 검속하고 학살한다. 이승만 정권은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의 사상을 전향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48년 12월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이념과 상관없는 농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입됐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학살했다. 진짜 별개거든 뭐. 뭐 그거 일 낚이게. 이 별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 진짜. 한창 계엄령 시대고 6.25 사변 당시고 그런다면 누구라도 이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같이 총살시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을 못 했어요. 아무 말 못 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은 인근 앞바다로 끌려가 수장 학살됐다.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민보도연맹 학살에는 이승만 정권의 핵심 권력인 육군 CIC가 주도하고 헌병대와 경찰이 총살에 가담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인민군 측의 우익인사 학살이 자행됐다. 군경은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부역자로 지목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 부역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희생당했다라고 이제 가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친인척 중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대신 이제 희생당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침략을 하고 점령 지역이 되니까 동네 일을 또 맡아 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이장이에요. 요줍과 대신 가남 같은 경우는 200명씩 이렇게 인원을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끌려가서 희생이 됐다. 그 한 살 먹은 아이도 빨갱이고 77살 먹은 할머니도 빨갱이고, 그러니까 그냥 빨갱이라는 이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냥. 전쟁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서울을 탈출했던 이승만은 오히려 피난하지 못한 우익인사와 주민을 부역자로 지목하고 학살했다. 서울 수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분단선을 넘어 북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시기 후방 지역에서는 11사단을 중심으로 빨치산과 인민군 잔류병 토벌 작전이 벌어졌다. 우리 어머니는 내 동생을 얻고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 기가 해피는 기관총 앞에 가가지고 이 한쪽이 다 날아가 버렸어 얼굴이. 니본도라고 그래요. 밖에다 쭉 앉혀놓고 한 사람씩 끊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하나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쳐죽이고, 한 사람은 치고, 떨어지면 한 사람은 소금 뿌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진실화훼위원회 조사 결과 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에 의해 소탕된 사람들은 빨치산이나 인민군 폐잔병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인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있다가 군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선발대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왔다고 말이야. 그러고 이제 인민군 공항 만세를 부르는 게 동네 사람이 다 벌벌벌 떨고 인민군 공항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놈들은 전부 반동분자들이다. 인민군하고 가까운 공비다. 새벽에 여기서 딱 잠복을 하고 있다가 포를 쐈어. 나오는 대로 이제 나락 베리고 집이고 사람이고 배인들 다 쏴본 거야. 집에 있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모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다 피랑 가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피랑 가다가. 미군과 인민군 측의 학살도 전국 곳곳에서 자행됐다. 그냥 탱크하고 그냥 그대로 막 사격을 하니까 미군들이 와서 일부 총도 쏘고 탱크도 쏘고 이렇게 뭐 다 맞아 죽은 거지 뭐 그냥. 만약 저 옷색이 좀 누런 색이냐면 그건 무조건 쏴주겠어 그냥 빼게이라고. 이장이라도 하고 면색이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 가족들 잡아다 이것을 전부 다 죽여버렸네. 저 북한에서 있는 인민군들은 안 죽이고 거기에 이제 가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죽여버렸을 거야. 한국 전쟁을 전후해 학살지가 있는 지역은 1222개 지역으로 파악된다. 1971년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전쟁사는 전쟁 기간 동안 76만 명에서 11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 실종된 것으로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군경 이승만 정부에 대한 학살이 굉장히 컸고 지역사회나 전국적으로 이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이 시민적, 정치적 근거지를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학살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살 사건에 침묵해야 했던 유족들은 전국 유족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유족의 염원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가로막혔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 유족회 간부들을 용공으로 내몰고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유족들이 발굴한 유골과 합동묘도 불태워지거나 파괴됐다. 이로써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유족의 바람과 달리 또다시 금기시되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세상은 참 세상 돌아오는 것이 보고만은 나 막 자꾸 겁이 나서. 뭐가 겁이 나는 겁니까? 해나 또 거기서 안 세상 돌아오고 싶어서 겁이 나요. 옛날 세상 돌아오고 싶어서 겁이 나는 기라 이 뭐 아주 그냥 나 뭐기 관리가 있는겨. 관리가 있는데 겁이 안 날 테게 있는겨. 겁이 나는데. 한국 전쟁을 전후해 100만 민간인이 처참하게 학살된 나라.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이 알지 못하는 현대사의 비극, 금기된 역사. 민간인 학살 사건의 해결은 이제 학살의 대지에 살아남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 100만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 전체 학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매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정의와 인권의 실현이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